안녕하세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분들을 보면 남편과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혹은 그 한이에 지나요. 제가 처음 이혼을 선택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들과 남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저희 남편은 화장품 사업을 했고 그 덕에 어느 정도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 저희 가정을 부양하라고 했지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진 남편은 화장품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왔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여서 임신한 것만으로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만약 남편 사업 상황이 안 좋았다면 저는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이후 남편 사업은 잘 되기도 하고 제가 틈틈이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물론 사업하는 남편이 돈을 쓸어 모을 만큼 벌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셋이 식사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를 하며 남편을 챙기곤 했죠.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평온한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들만 계속됐다면 이런 사연을 보낼 일도 없었겠죠. 저희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부터 남편 사업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집으로 비톡촉 전화가 오기도 해서 무서운 마음도 들었죠. 남편은 항상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제가 지켜보니 남편 혼자서는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직장을 구하긴 쉽지 않았지만 우연히 야쿠르트 배달일을 알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도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 남편한테도 야쿠르트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지 말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을 하자고 애까지 이혼하자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야 당신이나 우리 애한테 지장이 없으니까. 저는 남편이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자마자 난리를 쳤죠. 근데 남편이 진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에 사업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진 형님들 보니까 와이프나 애들이 힘들어할까봐 서류상으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족인데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야. 이제 당신 혼자면 힘들게 드는 게 말이다.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가 말한 것도 잘 생각해봐.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어? 당신, 나 못 믿어. 남편이 제안한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어요. 어차피 저도 일을 시작했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너랑 서류상 이혼하는 게 최선 같아 보이더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계속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돈 버니까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우리 아들도 너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했겠어. 너한테도 전화와서 풀한 말한다며 내 아들 생각도 해야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니 저도 결정 알겠다고 하고 서류상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합의 이혼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달 뒤에 다시 생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다는 서류만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숙려 기간에도 저는 다를 거 없이 생활했습니다. 이런 숙려 기간이 끝나고 서류상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남편이 저를 불러다가 친정에 갔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계속 한 집에서 살면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선은 처가댁애가 있어. 나 엄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사정 말씀 안 드렸어. 내가 갑자기 애 들리고 가면 엄마 놀라실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면 당신한테 찾아가서 또 돈 달라는 식으로 행동할 거야. 그럼 어떻게? 집 하나 구해야 되나?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이 집은 팔아야지. 나는 엄마에 들어가려고 지금 내 사정에 당신한테 집 한 취해 주기 어렵고 월세로 집 한을 해줄 테니까 우선 거기에서 살아. 월세랑 생활비는 내가 매달 보내줄게. 빨리 당신 회사 사정이 좋아져야 될 텐데. 나도 돈 벌고 있을 테니까 힘들거나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해. 그렇게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따로 살게 됐어요.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도 틈이 나면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를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기도 했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날들도 있었어요. 늘어났습니다. 남편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나 싶은 생각에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쿠르트 일을 더 늘리기도 하고 종종 시간이 남으면 마트에서 일을 하기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서 아이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남편도 힘들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저희 남편을 봤다며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골프 치러 갔다가 너희 남편 봤는데 어떤 여자랑 있던데. 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몰라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1년을 쫓아다닌 사람이야. 아마 거래처 분이나 접대하는 자리일 거야. 하긴 그래 보이긴 했어. 너 놀려주려고 했는데 숙지도 않네. 저번에 회사 사정 어렵다 하더니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아니야, 아직 좀 힘들어. 조금 더 노력해야지. 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아니라고 하며 남편 회사 사정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남편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순 있었지만 남편 일부러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친구 말대로 남편 회사가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다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심지어 회사 부지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는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저한테 생활비를 못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남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길래 가져갔죠.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며 남편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내 저희 남편 있나요? 연락을 안 받아서 와 봤어요. 아침부터 일하러 갔지 여기에 있겠어. 요즘 정신 없어 보이던데. 일하느라 바쁜가 보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어린이 알아서 연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래,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남편 회사 사정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알고 계세요. 이제 저희 살림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연락을 안 받네요. 괜히 회사 찾아가거나 하지 말고 우선은 따로 지내고 있어. 우리 아들도 생각이 있겠지. 나중에 어린이 알아서 연락해 줄 텐데 걸거부스러 만들지 말고 기다려봐.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받으시고는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하시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나 싶은 마음에 남편 연락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애 먼저 연락이 올 기인은 보이지 않길래 시댁집 앞에서 남편이 오기만 해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보이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죠.
이제 우리 다시 살림 합쳐서 생활해도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회사 사정도 좋아졌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잖아. 그때도 그랬지만 힘들어도 그냥 같이 힘들자. 솔직히 그땐 경황이 없어서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이혼소를 쓰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우리 애가 계속 당신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도 합쳐서 같이 살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 같이 사는 방향으로 생각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니 이제 와서 달라붙으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요즘 애가 아빠 쳤는데 뭐라고 해요? 아빠 회사 때문에 잠깐 떨어져 산다고 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잘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너만 생각할 수 있어? 당신 나랑 더 따로 살 생각이야. 당신이 서류상 이혼하고 나면 사람들도 금방 괜찮아질 테니 몇 달 안 돼서 다시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시어머니와 얘기하다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 식으로 물었죠. 그러니 남편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당신 나 요즘 생활 괜찮아지니까 다시 합치자고 하는 것 같아서 지키 서운해. 뭐, 당신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서운해도 내가 100배는 더 서운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합칠 거라고. 근데 이제 와서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내가 당신한테 일한다고 서운하다는 게 말이 돼? 회사 사정 안 좋아지고 내가요. 힘들어할 때 당신이 나한테 도시락 한 번 챙겨준 적 있어? 사실 나도 그때는 당신이랑 현수한테 피해 없게 하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합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서운했다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시 합치지 말고 이대로 이혼하자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되물어봤죠. 아이 생각해서 서류상 이혼하자고 했던 남편이 이제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나랑 정말 이혼하겠단 말이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 여자 생겼어? 뭐,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내가 언제 여자를 봤나? 당신은 말을 해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잖아. 언제는 애 생각해서 서류상으로 이혼하자며 근데 이제 와서 서운했다고 하면서 그냥 이혼한 채로 산다니까 말이 돼. 애가 요즘 아빠를 찾는다고 말했잖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다시는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혼한 사이에 이러는 거 좀 불편해.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죠.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거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럼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는 식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래, 나도 나 싫다는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 못한 재산 분할이나 다시 제대로 해. 그때는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거라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 합의해 이혼한 거잖아.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혼하잔 식으로 얘기. 나는 그런 거 증거 있어. 당신, 이혼이 장난이야. 합의했으면 끝이야. 그럼 나는 내 애랑 원룸에서 지내란 거야. 당신도 애 아빠야. 생각해라. 맨.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애가 진짜 독하다. 이제 겨우 상황 괜찮아진 애한테 재산 분할이나 해달라고 하고 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다시 합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재판만 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그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변호사이고 나서 2년 안이라면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재산으로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라면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돈 있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득달같이 달려들 테니 시어머니 이름으로 몇 개를 바꾼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며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보고 진작 돌려놨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상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며 길거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이 찾아와서는 너한테 줄 돈 없다 고 난리치고 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희가 이혼했다 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 그게 이혼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 뭐, 이혼을 한 건 맞아. 넌 어떻게 이혼한다는 걸 엄마한테 숨길 수가 있어? 사돈이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더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돈 없다 고 난리를 쳐놓은 게 한눈으로도 보였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빚쟁이들 눈만 속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서 친정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건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다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거, 그냥 이혼한 채로 지내자고 해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도 찾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던 친정엄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한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셨지만 제 전화도 안 받는 남편이 저희 엄마 연락을 받을 리가 없었죠. 저랑 서류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시댁으로 찾아가도 남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가도 남편이 저를 만나주지 않고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차례 그렇게 남편을 못 만나는 날들이 많아지니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눈에 밟히더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제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되니까요.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부터 가끔 밤에 있는 설거지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랑 다시 말이라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놈의 면상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당신 여기 사는 거야? 뭐야, 내 건강 챙겨주려고 온 거야? 고마워라. 내가 매출도 올려줄게. 그거 다 얼마야?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평균 30억이 넘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집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니 한 기분과 함께 화가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랑 아이는 작은 원룸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본인은 30억 대가 되는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더니 비웃으면서 지갑을 열었던 순간 지갑 안에 있는 여자 사진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 새 여자를 만나서 새살림을 차렸구나 싶었을 텐데 남편 지갑 안에 있던 여자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여러 피부과에 다니며 영업을 했었는데 그중 한 곳인 피부과 의사였던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도 몇 번 본 얼굴이에요. 그 피부과 의사는 남편의 제가 배달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번 얼굴을 보기도 했죠. 남편이랑 같이 살 땐 남편이 피부과 여의사를 만나러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한 적도 있었지만 직접 피부과 여자를 만나봤을 땐 나이도 많고 뚱뚱한 아줌마 같은 분위기라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여자랑 남편이 만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랑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한테 서류상 이혼하자는 식으로 말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갔죠. 며느리가 의사면 시어머니도 좋으실 테니 저랑 이혼하는 걸 그렇게 죽이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이 지갑을 열었던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는지라요. 생각해서 남은 돈은 그냥 당신 가져. 우리 아들 간식이나 사주던가. 멀어져가는 남편을 보며 직접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지갑 속에 있던 여의사가 있는 피부과 손님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 순서가 돼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전과는 별다르게 없는데 손가락에 비싼 반지 하나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죠.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반지가 너무 예쁘네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요즘 누가 결혼해요? 그냥 애인처럼 만나는 사이예요. 이건 커플이고 아무래도 이로 결혼 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저처럼 피부 관리 잘하면 40대에도 남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여의사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고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결혼식은 아쉽지 않냐고 물어봤죠.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게 여자들의 로망이잖아. 애인처럼 만나면 결혼식은 못 하실 텐데 아쉽진 않으세요? 사실 저는 결혼식 하고 싶거든요. 제 애인이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식만 올리자 식으로 말을 해서 기다리고 있긴 해요. 곧 있으면 1년이라 어떻게 프로포즈 할지 기대되긴 하더라고요. 여의사가 하는 말이 들어보니 저랑 이혼하기도 전에 이 여자를 만난 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이혼 서류를 작성한 게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여자랑 만난 지는 1년이나 됐다고 하니 중간에 저랑 이 여자랑 겹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우리가 어떠한 사이였고 그 중간에 본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나중에 다시 와서 피부 관리 받겠다고 말을 한 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왜 여기까지 나타나냐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저도 불로만 얘기했죠. 당신 망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애랑 나 살 아파트 한 채 해주고 당신 회사 절반 줘이. 회사 당신 혼자 이렇게 세운 거 아니잖아. 나도 이 정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해.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자기가 그걸 왜 해줘야 되냐고 하더군요. 뭐 당신 도움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갑자기 무슨 망신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뭔데 나한테 망신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망신을 주었어요. 당신과 헤어지기 전에 그 여자를 만났다. 그것은 불륜 이야기야. 만난 거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든 이제 와서 당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은 이혼했잖아. 상관이 많이 있지. 난 당신한테 속아서 이혼 당한 거니까. 이혼 무효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 다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망신 당하기 싫으면 우리 애랑 나 살 아파트 하나 해주고 당신 회사 주라고. 사실 이혼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지는지 잘 몰랐지만 어차피 남편도 모를 거라 생각해서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도 생각지 못하도록 상관이 소송까지 언급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그새를 기다리지 않고 남편을 쪼기 시작했죠. 당신이 나한테 위자 제분이든 제대로 안 해주면 나 그 여자 피부과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건 물론이고 인터넷에 당신 회사랑 그 여자 피부과 이사랑 불효한 사실 다 퍼뜨릴 거야. 뭐,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 그거 하면 너도 벌금 내야 돼. 잘 생각해. 갑벌금 내지 뭐. 나야 많이 내봐야 별거 많일 텐데. 너 회사나 그 여자 피부과는 아주 볼만하겠다.
난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사는 여자라 아쉬울 게 없거든. 근데 너희도 그럴까? 남편은 알겠다 고 하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싹 다 녹으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죠.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도 남편이랑 다시 합칠 생각이 없긴 했으니 어떻게 해야 남편한테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우선 남편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재산 분할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긴 하지만 남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을 해도 원하는 대로 얻긴 어렵거든요. 그럼 우선 남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몇 개월 안 되었다 보니 그때와 다른 것이 있을까 싶었어요. 아직도 남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나는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잘하고 있는 사이 변호사님께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달 초에 남편 명의로 이전한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다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사실이네요. 부동산 이외에도 이전에 못 받았던 부분들은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분께서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셨는데 재산 분할 거 양육권 갖게 되셨으니까 만약 제가 재산 분할한다는 소식 들으면 다시 팔거나 명의를 바꿔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바로 가압류 신청 진행하려고요. 가류해놓으면 저희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건물을 팔거나 할 수 없거든요. 옥달리 건물도 갖고 계시네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받던 재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더니 알고 보니 8억짜리 건물을 전세로 돌려놓은 것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랑 사는 게 싫었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지만 이런 남자랑은 같이 안 사는 게 나한테 더 도움되겠다는 생각했죠.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면서 남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8억짜리 건물에 대한 서류를 들이밀면서 돈 달라고요. 했죠? 당신 돈 많이 벌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생각을 해? 그 건물은 당신이랑 이혼하고 산 거야? 당신이랑 상관없다고? 상관이 왜 없어? 우리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산 건데. 당신 재산 조에 내가 싹 다 있으니까 돈 없단 소리 그만해. 예전과 다르게 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오니 남편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는 건물 보더니 저한테 그럼 4억 정도면 되겠냐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4억이면 되지?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집 가격이 8억인 그 건물, 그 절반만 주면 되는 거잖아? 왜 집값만 생각해내? 회사 절반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야지. 8억 보내. 1시간 내로 안 보내면 바로 내 여자 있는 피부과로 갈 테니까 알겠어? 내가 안 해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 보낸다고. 대신 당신 피부과에 어가서 이 사실 얘기 안 한다는 약속 지켜. 나는 당신이랑 달라서 약속 잘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당신이 또 민기적거리면서 돈을 안 보내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장담 못해. 제가 피부과에 가서 난리치는 건 말려야겠다 생각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8억이라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이랑 그 여자에 대해선 잊고 제 삶을 살려고 했죠. 하루는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저와 제 전남편 사이에 있던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왜 가만히 두냐? 저보다 더 성질을 내기 시작했고 너 그 여자 머리채는 잡았어.
어떻게 너랑 내 아들 생각하면서 이혼하던 식으로 말하더니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그 여자 머리채를 왜 잡아? 그리고 어피 남편이랑 끝낼 거였잖아. 그래서 그냥 받을 거 받고 끝냈어. 야, 그 여자가 뭘 하겠냐? 답답해 가지고는 상간녀 소송도 되는지? 알아봐봐. 몇 천만 원이라도 더 받아내야지. 친구는 저보다 더 속상해하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도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당장 아이를 키워야 되니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그 피부과에 가서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날대로 났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는 따지기 시작했죠. 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해주면 말 안 하고 다닌다며. 근데 이게 뭐야? 소문이 날대로 났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당장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뭐, 내가 그걸 왜 해결해? 난 아무 말 안 하고 다녔어. 내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고 다녀서 다른 사람이 소문나 보지. 그렇게 말하면 끝이야.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성질 부리는 남편 옆에 그 피부과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도지 않게 남편과 저랑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만난 사실을 확인하러 온 건가, 면 왜 같이 왔나 싶은 생각에 뭐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 그 여자가 먼저 저에게 쏘아붙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자한테 이혼당하고 야쿠르트 장사하는 거 불쌍해서 내가 일부러 비싼 거 시켜 먹고 그랬던 건데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야쿠르트 배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저희 피부과에 배달하게 하라고 말해 놓은 거였어요. 야쿠르트 배달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그러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저희 남편 저랑 이혼했을 때 아니었는데 유부남 꼬셔서 가정 깨뜨리는 게 저 도와주는 건가요? 그렇게 저 남자랑 연애 아이 좋아요. 남편 옆에 있던 자가 저를 상하다 식으로 말을 하며 깔보길래 저도 떠보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덥석 불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그렇게 아까웠음, 멍청하게 이혼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꽉 잡고 있어야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니까. 너는 많이 배워서 의사까지 됐고 처벌해보니까 피부과의 손님들도 많더라. 돈 많이 벌었지. 상간녀 위자료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차린 피부가 불륜, 야가 차린 피부가 딱지 따라다니는 거 보기 싫으면 합의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보내라네. 남자가 나한테 8억 보냈거든. 그니까 너도 계산 잘해서 나한테 보내. 여사한테 한 소리 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여자가 남편한테 팔이 무슨 소리냐 칼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그 사실을 흘린 것도 있었는데 역시나 그 여자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남편 사무실에 있던 여자 사진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나와 같이 살던 중간에 그 자를 속이고 만났을 수도 있으니 근데 가서다 이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혼도 다 해놓고 상관이 소송이 무슨 말이에요? 돈 부족해서 계속 저랑 제 남편 따라다니며 돈 달라고 하고 싶은가 본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돈 없어서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겠지만 너처럼 부끄럽게 살진 않았어. 알아보니까 상관 소송에도 3천만 원 받는 사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3,500만 원 드리려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이 여사한테 상여 소송을 한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해서이긴 했어요. 당장 내 자식을 키워야 됐으니 한푼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나 한 적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생각해서 3,500만 원 보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상간녀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곱게 해결되도록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대로 나 너희한테 돈 더 받으려고 상관이 소송한 건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너희가 혼인 기간 중에 분류했다는 사실만 알면 소송 가능해. 내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사실 그 여자 부모가 사는 집으로 상간녀 소장을 보낼 건 있는데 그것보다 피부과로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피부과로 보내버렸죠. 그걸 피부과 직원들이 다 알게 됐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손님들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찾아오는 사람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많은 피해를 입어서 그런가 남편이랑 그 여자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네. 소송 취약만 해주시면 1억 보내드릴게요.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저한테 꼴랑 3,500만 원 주는 걸로 유세 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정신이 좀 없었나 봐요.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여자가 계속 제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고 하니 옆에서 남편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라. 피부과 손님도 많이 줄었고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 한단 말이야. 이 여자가 힘든 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식이 원룸에 사는 건 괜찮냐? 나 판결문 받을 거야. 그 판결은 어떻게? 을진 내 마음이니까 어디 한번 마음 조이며 살아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빌자. 아, 그리고 내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돈도 보내줬잖아. 소송 취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마음 아니야. 내가 그 정도 있으니 내가 봐줘야 되는 거야. 나는 저 여자 판결문 어떻게든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한테 돈 받을 때보다 상관한테 돈 받는 게 더 오래 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오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답변서에 자기는 이혼한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써놨길래 제가 그 여자랑 녹음한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그 여자가 어차피 이혼할 거였는데 무슨 상관이었던, 그러니 판사 입장에선 괘씸하다 생각했는지 3천만 원을 꽉 채워서 받게 해줬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하면 3천만 원만 받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이자까지 하니 3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저랑 이렇게 되면서 남편은 그 여자랑 적지 않게 싸웠겠지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아들과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야쿠르트 배달을 하며 부동산에 걸린 매물들을 보고 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살았던 집이 매물로 나왔길래 어찌된 상황인가 알아보고 싶어 그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매물 보고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거 금매로 나온 거예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부부가 난리가더라고. 그 여자랑 남자가 분으로 만난 얘기는 들었는데 전 와이프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다 켰는지 급하게 침대 놓는다고 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여기 금방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종종 먼저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쪼개보겠습니다. 봤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거기 여자가 돈은 많은데 얼굴이 영 아니거든. 어떻게 그렇게 한 남자랑 사나 봤더니 돈이 많으니까 그 남자가 들러붙었던 것 같아. 근데 뭐 한 번 바람핀 놈이 두 번은 못 깼어. 원래 바람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야 껌이지. 근데 그 여자도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 나랑 이혼하고 만나더니 결국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을 보며 웃음이 습니다. 좀 더 많이 있었으면 남편이 내놓은 집을 샀겠지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아이가 들어갈 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룸에서 살다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았나 봐요. 아직은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몰라. 우선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있다고만 얘기해 놨거든요. 남편은 그날에 절 만난 걸 후회하겠지만 저는 그때 전 남편 덕을 위 예시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분했습니다. 점으로 끝나는 문장은 완결된 생각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읽는 이에게 쉬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본 덕에 원룸을 정리하고 아파트까지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그때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상황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앞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